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계 38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임시 진행을 맡게 된 이은영입니다. 김용호 의원님이 해외 출장을 가신 관계로 오늘 제가 임시로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은 정청래 전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김영배, 김우영 두 분 구청장님 모시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재선에서 삼선 불출마 선언을 하신 두 분 구청장님의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지방분권 개헌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새해 들면서 우리가 지금 개헌 안 하면 정말로 후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지방분권 개헌에 매진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저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청래 형하고 좀 같이 놀려고 삼선 안 하기로 했어요. 혹시 혹시 현재 선언 이후에 공무원들 기강이 좀 해이해졌다거나 그렇지는 않은가요? 제가 어떤 소문에 네. 레인덕에 걸렸다 작년 이제 9월달에 제가 불출마 선언했거든요. 그 이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뭘 시켜야 그걸 안 듣든지 말든지 하는데 나 공무원들한테 시킨 게 없는데. 근데 네. 사실은 기강이라고 하는 게 엉뚱한 걸 자꾸 시키고 하니까 기강이 해이해지고 그 엉뚱한 말을 잘 안 듣고 이런 것이지. 우리 그래도 지방 공무원들도 다 양식이 있고요. 상식에 맞게 하면 그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끝까지 우리가 기강 해이하게 가만둘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런 건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청래 의원님도 나오셨는데요. 새해 인사 한번 우리 애청자분들께 해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문현 수석 부소장 정청래입니다. 무슨 문현이요? 중문현. 그게 무슨 뜻인가요? 중요한 문제 연구소. 예. 수석 부소장. 제가 소장님은 팟캐스트 누구예요? 네. 소장은요. 각계 분야 중요한 문제 초전문가들. 그분들한테 제가 공부를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석 부소장.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상당히 시작부터 불쾌합니다. 네. 팟캐스트 이 업계에서 제가 6, 7년 굴렀는데 네. 이렇게 마지막 소개를 받으면서 팟캐스트를 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불쾌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두 분 구청장님은 지금 8년 시간이 빠르게 갔는데요. 가장 잘한 일 한 가지랑 아쉬운 일 한 가지를 각각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영 구청장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2010년에 우리 나이로 42살에 출마한 것 자체가 제일 잘한 일 같아요. 되게 일찍 출마하셨네요, 네, 정말.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에 한 8년 동안 지역 주민들하고 참 많은 걸 배웠고 또 인생에서도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마 자체가 나는 제일 잘한 선택이었다. 네, 또 약간 아쉬운 거 있다면. 돈이 없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많이 못하고 주민들한테 립서비스로 때우고 그랬던 것이 좀 아쉽죠. 네. 우리 또 김영배 구청장님은 어떠세요? 예, 저는 성북구청장 하면서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했다는 걸 꽤 여러 개 해봤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생활임금제를 전국 최초로 했다는 거예요. 네. 생활임금제가 이제 그래도 근로자가 생활할 만큼의 돈을 특히 도시 베이스로 보면 농촌하고 다르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주자 이런 걸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했는데 그게 이제 문재인 그 당시에 당 대표께서 네. 당의 정책으로 채택을 하셨고 또 당 대표 국회 교섭단체 최초 연설하실 때 소득주도 성장론을 꺼내면서 성북구의 생활임금제를 예를 들으셨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리는데 기여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이제 현실화돼서 사실 정권교체가 되면서 바로 지금 최저임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일본도 결국 지금 경기가 좋아진 게 다 최저임금을 아베가 빠르게 올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가장 사실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앞으로 계속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제일 김영배 구청장이 네. 문재인 정권 출범 1등 공신이라고 지금 자임하고 있는 거예요? 1등 공신은 아니지만 수석 부소장 한 3등 정도 이렇게
나름대로는 민선 5기, 6기 우리 단체장들이 참 김영배 기여를 했다고 성북구청장이 생각해요. 네. 생활임금제를 최초로 도입을 해가지고 네. 지난 8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전국에 80개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정책을 퍼뜨렸어요. 엄청나게 그 큰일 민들의 홀씨같이 예. 은평구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당연히. 근데 사실 이게 잘 이제 누구 따라했군요. 개인이 했다 이게 아니라 네. 우리 시대의 그런 이제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했다는 건데요. 아쉽다고 한다면 이제 돈 아까 이제 예산 네.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시민들과 함께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권한이 없고 사실은 여력이 안 되고 이러면서 실현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라는 거는 단순히 뭐 내가 일을 못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시민들이 사실은 주인 되지 못하는 거니까 이게 너무 눈에 보이는데도 안 되니까 네. 박근혜 이명박 정부 하에서 너무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예. 네, 아무래도 예산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아쉬운 부분 좀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오늘 아무래도 두 분 구청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지방자치랑 지방분권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해 주실 거 있으시면. 개헌을 말하기에 앞서서 네.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 네.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민주주의는 소수 독점에서 다수 분산으로 네. 중앙에서 지방으로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일례로 왕을 뽑을 수가 없었잖아요. 민주주의가 아닌 시대에는 그냥 세습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시민 권력이 등장하면서 이제 투표권이 생기게 되는데 이 투표권을 얻는데 한 2000년이 걸렸어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라고 얘기하는데 고도화된 사회, 민주주의가 발달된 사회는 국민 주권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사회라고 봤을 때 30년 전에 개헌을 해서 지금 헌법이 보장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오늘 논의하려고 하는 지방분권은 지금까지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진정한 민주국가, 민주사회로 가려면 말 그대로 지방자치분권 시대가 열려야 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통치의 시대였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지방 자치가 아니고 지방 통치의 시대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두 분 구청장님은 현재 전국 자치분권 개헌 추진본부를 운영하시면서 네. 개헌 전도사 역할, 그다음에 지방분권 전도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역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느끼신 것들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사실 아까 지방통치, 지역통치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지방자치 실정이 어떤 정도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이 수입이고 아버지가 100만 원을 주면은 자립도는 50%입니다. 200만 원 중에. 네. 근데 아버지가 많이 주기 시작해서 총 400만 원을 아버지가 주고 내가 수입이 똑같아서 100만 원이다. 그럼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20%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500만 원으로 내 생활비가 늘어나니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면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돈에 다 꼬리표가 달려 있으니까 그거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막상 내가 모시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요구는 뒷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그 일 뒤치다거리 하다 보면은 이놈에게 자치할 시간적인 여유도 그러니까 저녁에 있는 삶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놈에게 네.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예. 이놈에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치를 할 때가 우리 시민적 역량으로 보나 민주주의의 이 성숙 정도로 보나 우리 경제 규모로 보나 모든 게 이제 됐는데요. 네. 헌법 하나만 보더라도 참 답답한 게 우리나라 헌법이 13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개헌한 게 87년도 9차 개헌인데요. 예. 이게 이제 지금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이 제8장 130개 조항 중에 달랑 2조항 117조 118조 2조항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그대로 있는 조항이냐면은 재헌헌법부터 지금까지 달랑 2개 조항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있습니다. 네. 다만 좀 뭐가 달라졌냐면 처음에 재헌헌법 때 도입했던 안보다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거의 똑같고 유신헌법 때 지방자치는 통일 이후에 한다라고 하는 부칙 조항을 네, 달았는데 그걸 87년 6월 항쟁 이후에 했던 9차 개헌에서 없앤 거 그것만 바뀌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비놀리아예요. 이게 세상에
1948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네, 거의 한 그 우리나라 50년. 커진 경제 규모나 민주주의 이 모든 면에서 볼 때 도대체가 이게 이전에 이제 네. 개발도상국가의 시절에 네, 네. 자원이 한계가 있었고 국가가 택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 그런 때는 어떻게 보면은 중앙의 그 컨트롤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전략으로 사실 우리나라가 산업화에 성공한 케이스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IMF 이후를 보면은 우리의 어떤 성장이 저성장으로 빠져들었고, 뭐 자살률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회의 건강함이 심각한 문제 후순위로 처져 있잖아요. 보면은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시대의 어떤 문제일 것 같아요. 자살 이런 거 다 그 고립에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는가? 요즘은 회복력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데 네. 마을 단위에서 사회 관계를 회복시켜야 돼요. 한 사람이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3사람 이상 되어야 어느 정도 행복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비율이 20년 동안 현격히 줄어들었어요. 그런 걸 중앙정부가 일일이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시키겠어요? 네. 중앙정부는 지방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쪽에 방향을 맞추고 지방에 진짜 정청래 의원님 같은 마을 활동가 그런 분들이 주민들하고 호흡을 하면서 고립되어 있는 어르신들, 청년들 마을로 관계를 회복시키고 참여하게 하고 이럴 수 있는 어떤 마을 중심의 복지 네. 그런 것이 절실한 시기거든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이제 지방 분권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국회의원 하실 때보다 네. 정청래 의원님 활약상이 저는 오히려 훨씬 더 깊이 있고 또 날카롭고 한 이유가 저는 현실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니까 안전망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회관계망에 더 노출돼 계시고 하니까 더 요즘은 뛰어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가닥을 하나 잡아야 되는데 네네. 제가 방금 여는 말 중에서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통치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그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안행위 간사를 하면서 지방자치 행정 이런 것을 좀 봤는데요. 한 말씀으로 드리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기획재정부에서는 돈으로 옥죄고 예.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조직으로 옥죄요. 다시 말해서 정확합니다. 조직과 돈을 중앙정부가 다 틀어주고 있고 장악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는 조직을 늘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리고 구청장들이 우리 직원 1,500명 중에서 우리가 알아서 그 가용 인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국도 신설하고 과도 신설하고 하겠다 하는 것이 안 됩니다. 중앙정부 허락이 없으면. 또 하나는 이제 바로 이제 예산이 돈이 핵심이에요. 권력의 핵심인데 지방정부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까 어떤 우리 구청장께서 꼬리표 있는 돈이라고 그랬는데 그 꼬리표 있는 돈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구청장들이 하겠지만 예를 들면 매칭을 한다거나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돈을 낼 땐 지침이 내린다거나 그래서 아직도 기획재정부에서 지방자치 예산을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조직이 풀려야 된다. 누구의 권한으로? 지방자치,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이것이 저는 개헌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재정권하고 인사권 문제가 나왔는데요. 구청장님도 이제 현장에서 실제 이제 일을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그 금방 얘기 나온 꼬리표 있는 돈, 그게 어떤 건지 우리 김우영 청장이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구의 예산을 보면은 65%가 복지비로 쓰여요. 그리고 기초연금, 또 무상보육, 네. 이런데 이제 그 중앙정부가 일부를 할당을 하고 이제 서울시, 자치구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할당을 내립니다. 네. 대부분의 재정은 다 그 중앙정부가 그 지방에 하달하는 그런 정책들이고 거기에 우리는 15%, 30% 이런 식으로 분담금을 내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의 특색에 따른 우리의 고유한 사업은 하나도 없고 다 중앙정부의 뒤치다거리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 지방의 특색에 맞게 뭔가 문화를 창달한다거나 일자리를 만든다거나 그런 쪽에 일을 하고 또 폐지 주는 할머니
네. 동네마다 그 긴급 복지가 필요로 하는 실업자, 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할 돈이 없어요. 다 중앙정부의 꼬리표가 달린 예산에 분담금을 내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꼬리표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근데 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왜 문제냐. 그러니까 65%는 복지에 쓰는데 그게 왜 네, 문제일까요? 왜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예,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오히려. 자식이 10명인데 아버지의 명령이 없이는 옷도 똑같이 입고 학교도 똑같이 가야 되고 직업도 똑같이 선택해야 되고 다만 옵션이 있다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뭐 어느 정도 내 운동을 좀 할 거냐 이런 정도만 만약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집안하고 어떤 이제 자식은 이제 노래를 하고 어떤 자식은 학교도 안 가고 어떤 자식은 이제 의료인이 되고 예를 들면 이렇게 다양하게 한다고 생각해 봐요. 창업 준비하고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어떤 자식이 이제 자녀가 어떻게 됐나 나중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고 자율과 뭐 창의 이런 거 이야기하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제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다양한 도전과 다양한 처지와 조건에 맞는 상상력과 그 시민적 에너지 이게 이제 분출이 되어야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훨씬 더 민주적이면서도 동시에 선진적인 뭐 나라가 될 것 같다. 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배워왔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지금 시스템이 전혀 그렇지를 않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지어는 작년 박근혜 사태와 같은 최순실 사태죠, 사실은. 그렇게 하고도 오히려 이제 자기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잘했다는 이런 엉뚱한 소리를 뭐 어디서 하던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실제로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이제는 이 시스템을 진짜로 바꿀 때가 됐다 네. 생각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지방자치제도를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할 것이냐 네. 이것이 이제 본격화 논의를 좀 필요한데요. 지방분권 수준에 따른 유형 구분을 봤을 때 지방자치 강화형으로 갈 거냐, 광역 지방정부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연방정부형으로 갈 거냐 이 세 가지 유형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네.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지방자치 강화형이냐, 광역 지방정부형의 연방정부의 핵심은 뭐냐면 이건 거죠. 사무처리, 행정권을 누가 더 갖느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입법권을 주느냐 마느냐 이거고요. 재정권을 어느 정도 갖느냐 이제 이 수준이거든요. 다시 네.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정부, 지방자치에서는 입법권이 없습니다. 조례권만 있죠. 그래서 연방정부 같은 경우는 입법권을 다 가져가는 거고 지방정부도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주마다 법이 다 다르듯이 우리도 그러면 전라도, 경상도 다른 입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과연 그 수준까지 갈 거냐. 이런 문제가 하나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재정권 같은 경우는 이런 거래요. 연방정부형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정부 간 예산 운영의 상호 독립성을 규정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연방과 주의 경비부담 원칙이 새롭게 정립돼야 되는 거고요. 연방과 주의 과세권이 분리해서 시행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완전 연방형으로 간다는 것은 성북구에서 자체에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쓰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공부를 하셨어요? 보니까 중요한 연구 많이 문제- 하셨어요. 보니까 중요한 그래, 연구 많이 문제 하셨네요. 연구는 제가 항상 하고 있으니까요. 아, 중요한 문제 연구소 네. 부소장 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인사권을 예를 들면 네. 성북구 공무원이 몇 명이죠? 1,500명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네, 1,500명 정도 되면 그 성북구 의회의 조례든 입법이든 여기에 따라서 국을 폐지할 수도 있고 신설할 수도 있고 그리고 1,500명을 인력 배치를 다시 할 수 있고 지금 기준으로는 우리가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중앙정부에서 일일이 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네네. 빨간 옷을 입으라고 하면 똑같이 빨간 옷을 입어야지 이 스트라이프를 입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반바지를 입으면 더 큰일 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대체가 말이죠. 어느 시대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건데 아까 정청래님이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분류를 네. 하셨잖아요. 네, 네. 그 기준이 이제 보충성의 원리 그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충성이라는 게 주민의 복리와 생활과 관련된 업무는 지방정부에서 한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지만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기초단체가 하다가 힘이 붙여서 다 못하는 거는
광역자치단체가 하고 또 거기서 하다가 못하는 거는 중앙정부가 하는 즉 뭐 국방 네. 뭐 이런 거는 그렇게 될 외교나 거잖아요. 국방. 예. 예. 그걸 이제 보충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전혀 확립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럼 지금 현행 헌법상 뭘 고쳐달라는 거냐 도대체. 네. 그러면 지방분권 개헌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117조, 118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름이 일단 두 번째가 업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방자치단체라는 이름이 희한하잖아요. 네. 자기는 정부면서 우리는 단체라고 단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예. 이게 일본에서 뺏긴 거거든요. 네. 그럼 단체하고 정부가 뭐가 다르냐? 그거는 홍길동도 얘기했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되면 뭐가 다르냐? 그거는 정부라고 하면 그래도 자기 완전체의 꼴을 갖춰야 되니까 조금 그래도 자기를 스스로 경비할 수 있는 최소의 한의 경찰권, 예. 그다음에 자기 애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치권, 네. 뭐 이런 것들이 그래도 재정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갖춰주라. 왜냐하면 모든 헌법은 그 용어의 취지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법률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네. 헌법재판소도 그 헌법의 용어를 놓고 이제 보통 취지에 따라서 판례를 만들게 되고 판결을 하게 되니까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가 왜 문제가 있냐면 법은 국회에서 만드니까 오케이. 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볼 때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거니까 국회에서 법 만들면 당연히 뭐 지방정부가 따라야지요. 그러나 령은 뭐냐면은 공무원들을 말합니다. 선출되지 네. 않은 권력. 예. 기재부 아까 말씀하셨고 행자부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뭐 이제 뭐 다른 이제 부처들이 많아요. 그 부처 내에서도 힘센 부처 아니어도 거기에 있는 사무관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끄적끄적 만들어 놓은 그 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 때문에 1,000만 명이 선출한 서울시장이 거기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말도록 헌법에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 네. 이 선출된 권력을 압도하는 그렇죠. 밤에 대통령은 조선일보고 경제는 재벌이 다 해먹고 또 이 행정은 시험 봐서 들어온 기재부 공무원들이 뭐 쥐락펴락하고 거기에 국회의원들은 쪽지 예산 가지고 거래하고 그 우리 선출된 지방 정부 또 지방 의원들 아주 우습게 알죠. 그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도 문제예요, 사실은. 그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그 자기가 어떤 그 하나의 선택 뭐 예를 들면 예산을 100억짜리를 했다, 200억짜리를 했다 했을 때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요, 솔직히. 지방 실정도 모르고 저는 이제 50만 구민을 맡고 있는데도 자다가 벌떡 있나요? 50만이나 돼, 은평구. 예. 그러니까, 내가 한 몸 건사하는 것도 때로는 헷갈리는데.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는 것은 약간 거짓말이야.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솔직히 새벽에. 그럼 물 마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부처가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게 부담이에요, 사실. 그 부담을 경감시켜서 나눠준다, 짐을. 그리고 서로 지방과 중앙이 서로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감독이 네. 자기가 스트라이커도 하고 골키퍼도 하고 수비도 하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김명배 청장이 네. 지금 아까 중요한 얘기 헌법 117조 118조를 얘기했는데 이 시대의 참 해설가로서 제가 그걸 좀 쉽게 설명을 좀 네, 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수석 부소장님. 네. 법령 안에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명칭, 사람 간판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단체로 했을 때 생기는 문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지방 정부라고 헌법에서 명명되어 있지 않고 지방 자치 단체로 네. 명명되어 있어요. 지방 정부 그러면 말 그대로 정부인 거예요. 중앙 정부는 뭐가 있습니까?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이 있어요. 단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친목계 하듯이 그냥 무슨 회칙만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법령권이 없는 거예요. 지방자치 단체는. 근데 네. 정부가 되면 그 지방자치 정부에 걸맞는 입법, 이것은 법령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행정, 이것은 인사권과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은 뭐냐면 그 주마다 특별하게 예를 들면 범칙금도 왜 똑같아야 됩니까? 침뱉으면 왜 똑같이 10만 원을 받아야 돼요? 아니 5만 원 벌금 낼 수도 있고 15만 원 낼 수도 있고 그거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에 주지 않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정부라는 명칭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또 하나는 법령이라고 했을 때 령이 과연 뭐냐?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아, 예. 그리고 이것은 시행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법이 하위법에 잡아먹히는 경우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보육비 문제 관련해서 법에는 지방자치정부에 떠넘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시행령, 그 법에 따른 시행령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행령이 모법을 잡아먹는 꼴이 돼버렸어요. 이게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어요. 교묘하게 그 선수들이니까 공무원들이라는 게 시행령을 그 법을 실제로 그대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그냥 행정부에서 만드는 시행령이에요. 또 시행세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 시행령, 시행세칙 이 시행세칙까지 따라갈 선수들이 없습니다. 이건 선수들이에요. 몇십 년 그 일만 했기 때문에. 디테일이 악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7조, 18조에 있는 헌법 조항은 이 조항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법률을 아무리 만들어도 위헌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정부에 걸맞는 뭘 만들었다. 헌법재판소 가면 다 위헌 판결을 받아요. 아, 예. 그래서 헌법 개정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법률은 헌법에 맞게 그 다음에 하위법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 개정이 중요한 얘기라.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장께서 등산하면서 신전의 기자들한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참 멋진 말을 하셨더라고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 헌법이 만약에 안 바뀌더라도 소장님 뭐 이렇게 시대에 맞게 판결을 네. 해야 될 어떤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헌법재판관들은 헌법만 바꿔주시면 바로 거기에 맞춰서 다음날 거기에 맞게 판결합니다. 그러니까 헌법만 바꿔주세요. 오히려 이걸 우리한테 넘기지 마시고 헌법을 바꿔주시면 우리는 그 다음날 바로 거기에 맞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법률가들도 애둘러서 현재 헌법이 문제가 있다. 개정돼야 된다는 네. 거를 사실은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런 네.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19대 국회의원 할 때 민원이 왔어요. 홍대 앞에, 홍대 정문 앞에. 근데 걷고 싶은 거리 하고, 그 다음에 액세서리고 있잖아요. 그 상상마당 쪽으로 가는데. 아, 예, 예. 다 그쪽으로 건너가요. 국민은행 앞쪽에 건널목이 있어요. 거기는 별로 안 건너가요. 여기에 수천 명이 건너다녀요. 그러면 다 무단횡단으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도로교통법 위반이죠. 그 도로교통법 위반이죠. 그러면 그 하루에 수만 명이 지나가는데 그냥 그 길이 건널목이 아니도 그게 건널목이에요. 근데 왜 경찰이 단속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처벌해야 너무 되니까. 많아서.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 수많은 사람을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그쪽으로 건널목을 내줄 것인가? 두 번째로 해야 되죠. 그래서 건널목을 그쪽으로 내줬어요. 예. 그리고 가장 가까운 건널목이에요, 그게. 그 그거 어떻게 경찰 해요? 업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도 아니고. 예. 아. 그래서 그걸 제가 노력해서 건널목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행하는 수만 명이, 하루에 수만 명, 수천 명이 합법적으로 무단횡단이 아니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헌법을 지킬 수 없는, 이미 그런 30년이 흘러서, 사문화됐다고 하죠. 사문화됐어요. 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을 헌법적 기준을 갖다 대면 위헌인 소지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러면 옷에 맞지 않는 30년 전에 헌법의 기준으로 성북구청장 잘못했다고 그러고 은평구청장 잘못했다고 할 거냐, 처벌할 거냐. 그게 아닌 거죠.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널목을 새로 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개헌의 핵심인 거죠. 근데 그래서 문 대통령께서도 그 공약할 때 지방 정부로 명칭 변경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말씀하셨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그거 추진하는 제2국무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2국무회의가 이제 헌법 개정 사안이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제2국무회의라는 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라는 말 자체가 국가의 사무를 보기 때문에 정부의 업무고 지방은 자치단체잖아요. 단체장들이 아까 정청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국무를 본다? 제2 아니라 제3, 제4라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국민들의 기대나 이런 거는 당연히 서울시장 포함해서 이 소위 시도지사들, 기초단체장들이 다 모여서 국가의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의논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하게 되면 현재 헌법체제에서는 안 되는데요, 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헌법을 고쳐야 되는 거고요.
이제 우선 지금 현황은 아마 분기별 정도의 한 번 정도 대통령님과 공식적인 그런 간담회로 일단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의사소통은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통령님도 이제 그걸 빨리 좀 법제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걸로 아는데 네. 그런 논란 때문에 지금 공식화하고 있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자고요. 아까 제가 지방자치 강화형, 광역 지방정부형, 연방정부형에서 지금 자치분권 그 투쟁본부? 추진본부. 예. 거기서는 어떤 걸 선호해요? 지금 이제 이 논의는 아직 안 됐나요?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117조, 118조에 나와 있는 내용만 고칠 수 있다면 네. 적어도 프랑스처럼 30년 정도 계획을 잡아서 간다고 하면 저희들은 지방자치 강화형도 얼마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고요. 네. 이거는 국가가 함께 추진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 수준에서 혁신 로드맵을 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네.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가 김치국부터 마실 건 없고 적어도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헌법에 그렇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자치권, 그러니까 그 직장과 마을에서 의사결정을 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의 기본 운영 원리로서의 자치권을 명시하는 것만 해도 우리로서는 상당한 의미의 어떤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1980년대에 미테랑 대통령 때 처음 이제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을 이제 헌법에 반영을 했고요. 그때 하면서 이제 한 30년 계획을 세웠답니다. 왜 그랬냐면 프랑스가 원래 왕의 나라, 네. 황제의 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강력한 중앙 집권의 상징인 국가인데 이게 이제 70년대, 80년대 이 유럽연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일한테 밀리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사실상 유럽의 주인이 독일이 되게 되고 영국은 EU에 오진 않지만 상당히 잘 나가고 이게 왜 이러냐. 가만히 보니까 분권화된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는 연방제 국가인 독일과 원래 지방자치가 발전한 영국과 이 자기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특히 IT가 발전하고 과학 기술이 중요하고 창의성과 창조 경제 뭐 이런 게 중요한 시대에 이게 중앙집권으로 다 하려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국가혁신 차원에서 도입을 하고 마침내 2003년도에 다시 개헌을 하면서 그 헌법 제1조에 프랑스는 지방분권 국가다라고 명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은 그 나라의 국가 혁신에 대한 의지와 국민적 합의 수준에 따라서 조금 한 20-30년 우리도 뭐 얼마든지 이렇게 기다리면서 함께 준비해 나갈 용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이번 골든타임 기회를 놓친다면 네. 정말로 이 국가 혁신을 출발도 못 해보고 주저앉게 돼서 정말 영영 제가 볼 때는 국가가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위기의식까지 느끼게 된다는 점 특히나 5당 대통령 후보들이 다 약속하고 당선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한 번 약속하고 그 해에 있었던 정기국회에 시정연설하러 출석해가지고도 또 공식적으로 국회 앞에서 약속하고 신년 기자회견 그 다음에 초에 바로 하면서 또 약속하고 만약에 지금 이걸 못 해낸다면 이게 도대체 우리 정치가 말이죠. 네,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신 세계는 어떤 겁니까, 부소장님? 뭐 비정상의 정상화죠. 비정상의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고 거기는 요즘 그런 정상의 비정상화. 정상의 비정상. 네, 아니지. 이제는- 비정상의 더 심한 비정상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개헌을 약속하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뭐냐면 공약을 지키지 말아예요. 제가요 19대 국회 때 지역 공약을 했어요. 근데 제 지역 사무실에 와서 이런 데모 황당한 데모 봤어요. 정청래원은 공약을 지키지 마라. 무슨 공약? 철길 공원화했어요 그때. 근데 거기에 있는 운전 학원이 있거든요. 철길 공원화. 네. 철길 그 경의선 숲길처럼 이제 여기 상암동까지 완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청래 의원은 공약을 지키지 마라. 와서 저한테 데모를 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겠다 그러는데 자유한국당 등은 공약을 지키지 마라. 굉장히 웃기는 상황으로 됐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네. 대통령이 나서 이렇게 개헌하자 네.
할 데가 별로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집권 초기에. 왜냐하면 대통령 권력을 내놓는 거니까. 집권 초기에 누릴 수 있는 권력을 내놓는 거거든요. 중앙 집권화된 것을 4살 깎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예가 없다.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김영배 청장이 얘기했던 지방자치 강화형은 제가 좀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행정권 사무처리는 보충성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을 명시해서 자치 사무들은 이런 거다 하고 열거해서 그걸 하자. 자율권을 가지고 이런 거고요. 입법권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재정권을 보장하자. 그렇죠. 법령이 아니고 법률이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거는 우리가 지키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율권을 갖게 되는 그리고 것이죠. 또 핵심이 재정권인데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지방세의 세목,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자. 이게 이제 지방자치 강화형의 핵심 사항이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중요한 게 지방세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건 조례가 네. 지방에서 법률로 작동한다는 그렇죠. 말씀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우리 학생들 숫자가 1000만 인구 980만 되는데 예. 그중에 예를 들어 한 200만 이렇게 만약에 학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학부모나 숫자로 따지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관심은 사실은 저 다른 시도에 있는 노령화되어 있는 도시나 이런 데보다는 아무래도 교육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만약에 세금을 올린다면 뭐 올렸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우리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만약에 세제를 짜주면 네. 내가 딴 거는 좀 열줄이더라도 그거 늘리는 건 찬성할게라고 오케이. 저부터도 그런다. 그게 이제 지방에서 지금은 전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는 거고 전국이 똑같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이고 또 거꾸로 그러다 보면 지방 공무원들 포함해서 공직에 대한 국가에 대한 불신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쟤들은 도대체 뭐야? 네. 이렇게 보는 정치 불신의 아주 중요한 근원 중에 하나 이 소위 시스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김영배 청장이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네. 수도권 도시는 학생 수가 많아요. 그리고 지방에는 학생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노인 양반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세금을 걷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적재적소의 예산 배분 그리고 또 거기에 걸맞는 지방세 징수 이런 것이 자율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없다 보니까 그냥 칼로 무 베듯이 뚝뚝뚝 자르면 이게 소프트한 정책이 못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내용적인 것들을 계속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게 지방분권이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시민들이나 국민들 피부에 잘 와닿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교육자치 관련해서 지금 교육 문제 얘기 잠깐 하셨으니까,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이제 지방분권이 되면 좀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네, 우리 김영 청장님. 은평구에서는 이제 예. 마을 속 학교라는 네. 그런 교육 혁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교과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다수고 또 책가상에 그냥 누워서 잠자는 아이들도 많고. 그렇죠. 예. 근데 우리 마을의 강사분들은 한 600명 정도 경력 단절 여성 이런 분들 중심으로 은평이 저런 활동을 굉장히 잘해요. 아. 문화, 예술, 진로, 체험, 뭐 관계, 자기주도, 또 뭐 우주과학, 뭐 별별 분야에 다 전문가들이 있어요, 마을에. 그분들이 방과 후 교실에 강사로서 파견을 갑니다. 네. 그래서 그 학교라는 공간과 마을이 담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학교가 같이 교류를 해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사실은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사회에 대한 사회적 지능을 터득하는 거거든요. 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앞으로 살아나갈 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인데 지금 반쪽짜리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을의 구성원들이 학교하고 결합을 하면 아이들에게 다양한 어떤 삶에 필요한 요소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특색을 살리는 그 지역만의 교육 자치 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해도 결국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대학 입학을 위한 시스템으로 쏙 빠져들어가요. 아, 예. 관계라든가 사회성을 키우는 마을 속 학교의 시스템이 전체 국가의 교육 시스템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버리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국가의 교육 시스템이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오픈된 구조로 전환돼야 된다. 네. 그렇게 안 하면 항상 뭐 1%, 몇 프로 아이들을 위해서 나머지 아이들은 다 희생되는 거고, 구청이나 이런 관청은 뭐 인서울 혹은 서울의 뭐 유명 대학 아이들 보내려고 뭐 거기에 과외 공부나 좀 시키는 그런 그 구태를 반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입시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잠깐 할 수 여기서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이 시대 예, 참 예. 정리인으로서 예, 정리를 설명을 좀 하자면 자세히. 민주주의 원리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민주주의는 4단계 발전 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아, 네.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독재 시대는 그거는 통치자가 통치를 하는 겁니다. 네. 독재 시대는 통치의 시대고요. 민주주의 시대, 형식적 민주주의 시대는 정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와 고도로 발전된 사회민주주의 시대에는 협치의 시대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지금 절차적 민주주의 과정은 거쳤어요. 그럼 우리는 참여민주주의 내지는 사회 전반의 민주화, 이게 사회주의하고 다른 겁니다. 사회민주주의 시대로 가려면 그 다음에 협치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참여민주주의,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옷은 통치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협치라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이 거버넌스라는 것은 예를 들어 한 대학이 있어요. 한 지역사회에서. 유럽 가보면 그 대학에 다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대학은 대학이 갖고 있는 시설과 재산을 대학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 주민들이 그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고 또 가서 도움을 주고 대학은 그 또 마을 동네에 또 도움을 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수석 그 부소장이 맞군요. 네, 설명을 잘해주고. 아니 훨씬 저 국회의원 할 때보다 예, 아주 고도로 그냥 내공이 강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은평구라는 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방 정부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인적 자원들이 얼마든지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청이 하고 싶은 여러 정책들을 그 전문가들이 발굴돼서 예를 들면 뭐 방과 후에 뭐 그림 미술 교실도 할 수 있고 음악 교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렴하게 그것도 봉사의 개념으로 그럼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평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네. 은평 구민들의 삶의 공동체, 생활 공동체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약하는 거죠. 그것을 구청이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이게 되어버린 거죠. 경찰도 똑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하고 네. 우리 성북구 도남동처럼 여성들이 많이 살고 1인 가구가 60%가 넘는 동네하고 또 아파트가 잔뜩 있는 동네하고 단독주택이 잔뜩 있는 동네하고 산 쪽에 잔뜩 있는 동네하고 아주 평지에 이 숲길 옆에 있는 동네하고 얼른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경찰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전국 경찰이기 때문에 네. 국가 경찰이니까 예를 들어서 큰 대규모의 무슨 이제 사건이 나가지고 그 사람 잡으라고 뭐 생중계하고 난리가 나면 온통 거기에 다 신경 씁니다. 특히나 승진에 민감한 고위직일수록 자기가 발딛고 있는 동네의 그 문제나 아픔보다는 자기가 승진할 수 있는 혹은 자기가 잘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에 민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위만 쳐다봐요. 경찰일수록. 경찰서장이 그게 나쁜 시스템 우리는 때문이거든요. 이제 네. 경찰서가 2개거든요. 네네. 은평서, 서부서. 1년에 한 번씩 서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7년 동안에 10몇 명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이라는 큰 자리가 서울 시민이 어느 정도 강도에 시달리고 어느 정도의 민생 사범에게 시달리고 있는지에 따라서 서울시장이 잘한다 못한다 저 사람 잘라야 되겠다 이렇게 평가받지 못한다는 현재 우리 시스템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네네. 도둑이 드글드글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이제 동네에서 난리인데 그게 서울시장을 뽑는 그 책임을 지우는데 중요하지 않게 되면 아니 헌법과 법률에 보면은 헌법에 보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1000만 명씩이나 를 대표하는 서울시장이 서울 시민의 적어도 생명과 재산을 대통령보다는 그래도 한 3분의 1은 조금 3분의 2는 적도 3분의 1만이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정상 같은데 그래서 동네에 있어 보면 그게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경찰 자치 이런 게 아까 말씀한 단체가 아니고 지방 정부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네. 자치경찰 제도가 광역 자치 쪽으로 지금 이번에 좀 대체로 합의가 되어 있죠. 예, 합의가 돼 있긴 하죠.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중앙 정부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지금 가 있는 거를 지방 정부로 좀 가져온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중앙 정부도 세계 경쟁, 국가 간 경쟁 때문에라도
전략적으로 반드시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 이제 집중과 네. 뭐 이 자기가 온 전력을 다해서 해야 될 전략, 일적 포인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외부적으로는 그런 이제 경쟁에 시달리고 내부적으로는 너무 많은 업무를 자기가 쥐고 있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형국이 짐은 엄청나게 무거운 걸 지고 들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과감하게 사실은 역할 분담이죠, 이거는. 역할 분담을 하는 전략적 거예요. 역할 분담을 잘해서 네. 아까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정확하게 표현했지만 시대 정신으로서의 협치 이 용어를 쓰셨는데 역시 부소장님이 정확한 개념 정리를 하신 것 같다고 자, 생각합니다. 지금의 헌법에서의 지방자치의 보장은 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방 통치다. 뭐 제가 아까 그렇게 개념 규정을 좀 이렇게 먼저 했지만, 지금의 지방자치는 그냥 지방자치단체를 옛날에 관선으로 파견해서 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통제하던 거에서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장만 주민들이 선거하는 걸로만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스템 개선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뽑았다면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혀야 되는데 그때 관선시장이 입고 다니는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선출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 구청장인데 예전에는 행자부에서 내려보낸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하는 거였죠. 그랬었죠. 95년도 이전에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단체장들은 주민이 직접 뽑는데 거기에 옷이 제대로 안 입혀진 상태다. 그랬는데 민선 네네. 5기 이제 2010년 네. 그때부터 이제 우리 젊은 그 자치단체장들이 네. 전국적으로도 많이 특히 생기고 우리 민주당. 네. 그렇죠. 네, 우리 그 그렇죠. 아, 그러니까 수도권 새로운 특히. 예. 시도를 한 게 보세요.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죠. 예.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얘기 나왔어요. 예. 네. 또 도시재생 해요. 도시재생. 예. 그다음에 직접민주주의 주민참여예산제 해요. 생활임금제 해요. 또 찾아가는 동복지 해요. 네. 이게 다 민선 5기 6기에 아동 친화도시, 인권도시. 그렇죠. 이 젊은 역동적인 민주당 구청장들, 두 분. 시장 군수들 네네. 이런 예. 사람들이 이제 혁신의 시도를 한 거거든요. 권한은 많이 없었지만 예. 우리는 생명력이 있어서 이 좁은 빈틈도 치고 들어가서 시민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확장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또 이재명 시장.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안혜정 지방 정부의 또 여러 정치인들이 그 생산적인 의제를 가지고 활약을 해서 전국적인 스타로 올라왔잖아요. 그랬죠. 예. 이 흐름들이 여의도의 흐름과 연결된다면 우리 사회를 얼마든지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걸 새로운 대한민국이 네. 문재인 대통령 한 명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면 결단코 불가능한 일이고 이렇게 마을 단위에서부터 혁신한 그런 저력과 중앙정부의 혁신의 노력이 만날 때 네. 새로운 대한민국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린다.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종대왕 옛날에 네. 할 때 제목이 드라마로 뿌리 뿌리 깊은 나무. 박근혜가 뿌리 깊은 나무간 바람에 안 밀세. 박근혜가 이 저 뿌리 깊은 나무였는데 우리가 네. 그게 대단히 골치 아팠나 봐요. 그래서 그 뿌리에 영양소를 안 줘버렸어요. 사실 말라 죽을 뻔했지. 근데 그거 진짜 버틴이라고 정말 애 많이 썼어요 우리가. 예. 지금 민주주의가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발전을 하고 있냐면요. 제가 미국의 하이라인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네. 전 세계 대도시 시장 중에서 가장 성공한 시장으로 평가받는 것이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인데요. 뉴욕 시장. 예. 하이라인, 그러니까 지상 구간의 철길이었습니다. 2.4km 구간인데 이걸 원래는 철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뉴욕 시민 2명이 반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철거를 하면 안 된다. 네.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서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철거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간 거예요. 뉴욕 시장이 시민들의 뜻을 받들겠다. 그래서 2명으로 시작한 것이 뉴욕 시민 전체가 과반수가 하이라인 공원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정책을 바꿉니다. 그것이 도시민주화라는 말까지 나온 거예요. 네. 저도 이제 깔때기. 네. 우리 성북구의 사례를 하나. 예, 깔때기 방송. 예, 동행이라는 네네. 걸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동행이 뭐예요? 그러니까 함께 행복하자 그런 건데요. 예. 우리 강남구에 있는 모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들 대량 해고 문제가 또 발생했잖아요. 네, 그랬죠. 예. 3년 전에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 우리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석관동 두산아파트에서 제일 먼저
전기료 아끼는 운동을 통해서 1년에 15억 나오던 전기료를 네. 10억 단위로 줄이고 이렇게 굉장히 성과가 많았는데 그때 강남에서 모 아파트 단지에서 왕창 해고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주민들께서 야 우리가 지구도 살리는 운동도 하고 관리비도 이렇게 적게 내고 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경비원 아저씨들 고생하시는데 고용 보장하고 네. 최저임금 보장해주자. 그러니까 전국 최초로 그렇게 보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쭉 퍼졌어요. 지금은 우리 성북구 아파트 117개 의무관리단지 중에 87개가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중간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원천적으로 갑을이라고 하는 갑을 문화, 이게 우리는 갑이고 당신은 을이야 라고 하는 이 문제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청산하자 이렇게 해서 동행이라고 하는 함께 행복하자라고 하는 거를 계약서에 명시하기 위해서 네. 갑을이라고 되어 있는 계약서의 문구를 빼버리고 동자와 행자를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동아 에코빌 아파트인데요. 네. 여기에 지난번 2016년도에 당대표였던 문재인 그 당시 민주당 대표께서 네. 사실 방문해서 극찬을 하고 가셨고 그랬던 거 기억나요. 얼마 전 그 며칠 전에 김현미 장관이 그 가셨죠? 아파트에 예, 다시 예. 오셔서 이런 걸 했거든요. 보면은 저 성북구청장은 네.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뭐가 아까워요? 시장은 사실 뭐 좀 센 그 발언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좀 올라갔는데 이 양반은 사실 뭐 실행되는 정책으로 아니 근데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그래. 김현미 총장은 그래서 센 발언해도 센 발언처럼 안 느껴져요. 너무 사람이 저 FM 같고 보니까 김영배 안경을 써야 총장은 되겠습니다. 김영배 총장은 호남형이야 얼굴이. 호남형. 저는 네. 충남형입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이라 부산형입니다. 부산형이니까. 예. 그 좀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인데요.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의 기본 정신이 통즉 불통, 불통즉 통입니다. 네. 그러니까 통하면 즉 불통 아프지 않다. 불통하면 즉 통 바로 아프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몸의 기본 원리예요. 기와 혈이 통하면 아프지 않고 기와 혈이 막히면 몸이 아픈 거예요. 대한민국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예요. 통해야 아프지 않아요. 네. 마치 수석 부서장 밑에 제가 부서장 자리를 하나 해야 되는데 일단 고속도로 있잖아요. 네. 막혀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납니까? 지금 모든 것이 막혀 있어요. 이걸 뚫어야 되거든요. 막힌 걸 통하게 해야 되거든요. 도시도, 중앙정부와 지방도, 그리고 대통령과 국민도 이명박근혜 동안 통하지 않아서 얼마나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 통하려면 네. 역시 민주주의는 시민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주인이 주인다워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그걸 잘 보장하는 행정 체계와 그 행정 체계를 뒷받침하는 정당과 정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지난 민선 5기와 6기를 기초로 보여온 이 혁신 역량의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국가 제도를 규율하는 헌법을 바꾸고 그걸 기초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정치적인 성과를 이번에 반드시 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네네. 그 중에서 보면 역시 시민 참여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은평의 그런 상상력, 그런 성과 이런 거를 저는 네. 그러니까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왜냐면 오늘 두 분이 서로 아닙니다. 칭찬하시네요.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게 네. 그거여서 그래요. 그게 네. 실제로 5만 명이 투표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아, 주민참여 그래요? 예산제 할 때. 어떤 근데 주제에 저희들은 제일 많이 했을 때가 2만 5천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좀 네, 깜짝 놀랄 그 주민 참여 예산제를 네. 세금 내는 주민이 예. 예산 편성에는 아무런 관여를 못하고 못하죠. 예. 연말에 보도블록 뭐 갈아치우고 네. 이렇게 분통회 했는데 주민들한테 직접 예산 편성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동마다 주요 의제를 2개씩 주민총회를 통해서 올리도록 하고 모바일 투표를 해요. 그때 이제 2013년에 실험을 했는데 네. 10명 중에 1명, 5만 명이 투표를 했어요. 어마어마한데요. 근데 이제 주민 참여 어마어마한 예산제를 네. 10분의 1 반대하는 어마어마한 분들이 일이에요. 많았거든요. 예. 이유는 뭐냐면 지역 이기주의로 싸운다. 그러니까 그거는 넛지의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6표를 주면은 각 동마다 2표니까 자기네 의제가 자기 동에 2표를 다 행사를 해요. 네. 그러면 다 그게 상쇄되고 없어지는 거고 나머지 4표는 보편 타당한 쪽에 표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구민 누구나가 저 정도면 꼭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이 될 만한
사안이다에 그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제도 설계가 높아지는 거죠. 저만큼 중요한 거죠. 사실 네. 현장의 경험이라고 하는 네.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네. 이전에는 뛰어난 일인 지도자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교량자의 시대다. 네. 촉진자의 시대고 국민이 이제는 누구로부터 피지배, 피지도를 받는 국민은 이제 없어요. 네.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유권자들 만나보면은 거의 해당 분야의 모든 사람이 전문가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말이 구청장이 가서 뭐 아는 체 했다가는 돌팔매질 당하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수석 부소장을 하신다는 게 시민들을 지금 모시고 수석 부소장 하신다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보면서 네. 이런 분이 우리 이 행정 수반 우리 지방정부 언제 선언하세요? 우리 지방정부의 좀 행정 수반 이런 걸 네. 꼭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안 나오시는 국회의원 거예요? 출신 중에 네.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주인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도 있고 원리도 내용도, 알고 네, 내용도 이렇게 잘 자세하게 아시고. 오늘 네. 이 아, 놀라운 일입니다. 네. 2단계에서 이 시대 참 정리로 다시 요것을 요약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네. 지금의 시대 정신은 지난번 촛불 혁명이 보여줬던 것처럼 지금은요, 지지자가 지도자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여의도를 지배하고 장악하는 그런 시대로 이미 바뀌었어요. 유권자는 똑똑해졌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도자 임내하는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량이 더 부족합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속살까지 보여주는 1시간, 2시간의 팟캐스트를 듣고 준 전문가가 다 돼 있어요. 이것을 제일 안 듣는 집단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언론과 예. 여의도입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가장 귀를 막고 있는 게 언론과 그 여의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촛불혁명이 일어났을 때 광장의 언어와 여의도의 언어는 다르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누가 탄핵시켰습니까? 시민이 시켰죠. 어떻게 해요? 네. 국회의원들 손 비틀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도권이 바뀌었다. 시민사회에게 그리고 유권자에게 주도권이 넘어간 시대이기 네. 때문에 네. 내가 지도자임내 내가 깃발 들고 따라와 하는 것은 문화 지체자예요. 새로운 문화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장도 군수도 시장도 심지어 대통령도 시민들의 집단지성의 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있다고 그럽니다. 마포대교가 길이가 얼마나 되죠? 물어보면요. 다 틀립니다. 7,000명이 다 틀려요. 예. 5km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1km로 가는 사람도 있고 500m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평균을 내면 7,000명이 답한 그렇지. 것을 더해서 7,000으로 나누면 정확하게 1.4km 나옵니다. 아, 이게 네. 집단지성의 힘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시대는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가 됐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그것은 모든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네. 통하는 정치, 통하는 행정, 통하는 의정, 통하는 구정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유능한 행정가가 앞으로 되는 시대가 옵니다. 네. 오늘 이제 세 분 모시고 배우는 것도 많은데 저희는 사실은 그 중앙정부가 정해 놓은 정책들을 이 이제 자치단체 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민주당의 젊은 그 구청장 분들이 열심히 새로운 정책들을 혁신적으로 개발을 해서 추진해 오셔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오늘 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개헌 관련한 거를 얘기를 하고서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요약 정리한 마무리. 네. 지금 블록체인과 네. 비트코인 가지고 지금 이제 논란이 벌어지는데요. 제가 2004년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e스포츠라는 말을 국회에 처음으로 제가 속기록을 맞아요. 남긴 사람입니다. 아, 그러세요? 스타크래프트, 네네. e스포츠 제정 법안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때 학부모 단체 뭐 하는데 무슨 게임을 진흥을 하냐 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다 설득을 하면서 간신히 만들었는데 그때 뭘 네네. 보고 놀라워 했냐면 예. 드라마, 음반, 영화를 팔아서 벌어들인 전체 한류 수입의 4배를 게임 산업이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요? 그 당시 2002년 통계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블루오션이구나. 근데 기존의 개념으로는 게임 중독,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건 국가의 미래 성장 산업이다.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 콘텐츠 산업에 있다. 우리는 자원이 부족해요. 인구도 부족해요. 그리고 선순환 구조 경제의 흐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우리가 제주가 있는 것은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은 국민이거든요. 국민이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이디어, 컨텐츠거든요. 그 컨텐츠의 킬러 컨텐츠가 e스포츠 게임 산업에 있었던 거예요. 그 스타크래프트는 당시에 문광희 의원이었구나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스타크래프트는 미국의 빌로퍼가 만들었지만 그것을 집단지성의 힘으로 그것을 업데이트시키고 그래서 가장 하이테크 논리지에 그러니까 너무 기반한 앞서 나가셔서 고생 많으신 거예요. 스타크래프트를 적당히 완벽한 한 게임을 발만 앞서 만든 나가야 것은 되는데. 대한민국의 게임 유저들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그것을 그 시대에 보지 못하면은요 새로운 미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암호화폐도 블록체인도 이거는 블록체인과 과도한 투자 열풍, 투기 열풍은 구분해서 해야 네. 되는데 거래소 폐쇄 이런 충격적인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변화의 흐름을 계속 쫓아가야 되는 거죠. 개헌을 얘기해야 네, 될 것 개헌. 같은데. 예. 근데 지금 이제 당에서 추미애 대표가 1월 중에 개헌안을 내겠다고는 하셨는데 이 개헌안이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개헌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관심을 갖는 게 그 4년 대통령 중임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지방분권하고 이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 이건 건지. 개헌 절차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개헌은 물리적으로 개헌안이 확정됐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확정된 게 없습니다. 아직 전제하고 없나요? 예. 110일이 필요합니다. 예. 개헌안이 확정이 되면 20일 동안 공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토론과 표결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건 국회에서 발의했을 경우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국회 30일 발의. 동안 또 공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 국민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110일입니다. 네. 개헌안이 확정됐다고 했을 때.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월 16일이 설날이잖아요. 네네. 설 전에 한다고 한다면 지금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국회에서 이게 합의될 가능성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대통령이 입법 발의를 할 수 있어요. 개헌안에 대해서. 그건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 발의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못하면 내가라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야당은 엄청 반발하겠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배제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 것이 국회에서 사실상 통과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개헌저 지선을 자유한국당에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가 국민 입장에서라도 답답한 게 아니 지난 1년은 뭐 하시고 도대체 이제까지 논의도 한번 제대로 안 하시고 개헌특위 공전만 하시다가 네. 또 새로 6개월 합의했다고 지금 하면서 개헌특위는 6개월 합의해 놓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연내 하면 되지. 이게 개헌특위는 6월 달까지 해 놓고 무슨 개헌을 연말까지 하면 되지라는 말이 도대체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안 이거는 되죠. 안 하겠다는 예, 지금 예. 노골적인 의사표시이고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들이 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 자신들한테 제일 이롭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권한이 어떻게 보면은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그 분산이 되니까. 그렇죠. 자기들 예. 동네는 자기들 천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대통령제에 대한 어떤 그 반대 논리, 뭐 분권형 어떤 그 뭐 내각제라든가 이원집정부제 그런 어떤 분권형 그 권력구조 개선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 이참에 지금 정당이 지지율이 뭐 10%도 안 돼. 9%. 예, 그러면 국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우리 사회가 미래로 가려면 뭐 분권형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런 걸 제시를 하고 우리 당이 지금 바뀌고 있다. 네. 옛날에 그 이념적이고 구태의연한 정당에서 뭔가 실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 정당으로 나간다.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개헌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인데 왜 그걸 뿌리채 그냥 걸어차고 말이지. 무조건 모든 거는 문재인 안 한다고. 반대만 하냐고. 예. 그래서 오늘 예, 우리가 김영배 주로 얘기한 총장님. 거는 지방 분권이었잖아요. 즉 네. 수직적 분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제냐 뭐 정부 형태에 관한 네. 것이죠. 내각제냐. 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종합정부제냐. 하자고. 예. 근데 이거는 수평적 분권이란 수평적 말입니다. 분권이에요? 근데 예. 이 수평적 분권과 수직적 분권보다 본질적인 것은 기본권이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말은 국민 기본권에 원래 본질적으로 해당하고 네. 대통령이나 국회는 권한이거든요. 네. 한계가 있는 이제 권력. 파워라는 뜻인데요. 네.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보면 논의와 논쟁은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정말로 자기가 약속한 걸 지킬 수 있느냐 1. 네. 두 번째는
적어도 30년 만에 촛불혁명에 의해서 시민들이 명령하고 있는 이 시대적 명령을 정치권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일단 수용을 하고 네. 논쟁이 있는 분야는 분야대로 또 이 토론들을 통해서 또 성숙시킬 수 있느냐. 네. 이게 이제 중요한 지금 질문이고 명령인데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정치권이 정말로 자신들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좀 사명감과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말 임할 것을 촉구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불벼락을 맞을 거다. 네. 그걸 분명히 경고하고 싶습니다. 예, 불벼락.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네. 지난합니다. 이 지방 자치 분권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러는데요. 대한민국 헌법이 모든 법이 으뜸이고 130개 조항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헌법이 전문 개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앞부분에 나오는 기본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순서로 쭉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헌법 개정 부분이 이제 128조, 129조, 103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130조에 헌법 개정 조항이 5자가 있습니다. 진짜요? 국민투표에 붙여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우표를 붙이다 할 때는 티읕 발음이잖아요. 티읕 받침이잖아요. 여 이렇게 그래서 하잖아요. 편지를 세심하시네. 붙이는 것은 부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붙여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5자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라도 이것을 고쳐야 놀라운 발견이네, 이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일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판도라에서 이미 제가 얘기했어요. 헌법 전문 헌법 개정하는 조항 지금 한번 열어보세요. 헌법 거기에 보면 붙, 티읕, 여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건 5자다. 예. 맞춤법이 틀리다. 그게 몇 차 개정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헌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타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예. 한글학회가 나서야 되는. 그렇죠. 한글학회가. 그래서 내용을 다룰 것은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네. 자치분권을 또 한 번 하든가 네. 아니면 전문 개정을 어떻게 할 건가 기본권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분야별로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하자. 근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국회의원 사용법에 대해서 썼습니다. 나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조국 교수만 이걸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을 개헌을 해야 됩니다. 아, 예. 이게 이제 회계 부분인데요. 네. 회계검사권. 대한민국이요, OECD 35개 국가 중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것은 한국과 스위스밖에 없습니다. 아, 예. 독일은 제사의 독립기관이고요. 미국은 의회 산하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회계감사를 하고 뭐 사물을 잘 봤는지 감사를 하는데 대통령 직속기관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대통령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분산하는 게 맞다. 그게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다. 노무현 대통령 때 헌법 개정을 추진할 때 원포인트라도 하자고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감사원이관을 그때 얘기하셨던 지역구도를 것 극복할 수 있는 선거구제를 전제로 한다면 대통령의 권한 중에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넘길 용의가 있다. 맞아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예, 예. 있지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이거 왜냐면 그거 국정원 놓는 것보다 이게 놓는 게 더 아깝거든. 더 세거든요. 이거는 합법적인 감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을 사실은 관리 감독을 손 아래 거기서 하는 둘 수 건가요? 있는 예. 그런 이제 것을 사실은 국회로 넘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말씀하셨던 거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감사원이 의회 소속에 있는 게요.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고요. 제4의 독립기관, 입법, 행정, 사법 그리고 감사원 이렇게 돼 있는 독립기관, 완전 독립기관이 독일, 네덜란드, 일본 이런 데예요.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건 OECD 35개 국가 중에서 한국과 스위스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대신에 스위스는 연방제 국가고 그렇죠. 예. 7명의 캔톤의 수장이 돌아가면서 이제 대통령을 1년씩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이렇게 분권화돼 있는 거네요. 분권화 이미 예. 되어 있고 예. 권력의 중심이라기보다는 관리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수석 우리 부소장님 말씀대로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어찌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렇습니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헌법이 네. 잘 된 게 하나를 더 제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사실상 잘 된 헌법인데요. 네. 왜냐하면 기본권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민주주의 인권 옹호래요. 대한민국 헌법이. 근데 권력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국민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위임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국민이 진정 권력자로서 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민이
참여하는 네. 지방자치제도의 분권 개헌 이것도 이제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 원리로서 헌법의 기본 정신에 맞게 뜯어 고쳐져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그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그 내용적인 측면들을 많이 이야기를 잘 들어봤는데요. 배운 점도 많고요. 시간을 더 내가지고 그 개헌과 관련한 거는 또 별도로 아까 이제 수평적인 분권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전국자치분권 개헌 추진본부 혹시 향후에 활동 계획 같은 거 홍보하실 거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전국 자치분권 개헌 추진본부 상임대표 서울 성북구청장 김영배입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1월 27일 날 15시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전국자치분권 개헌 추진본부 총궐기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 네. 1월 30일 국회 개원일에 맞춰서 1월 30일 1시 반 국회 계단에서 우리 개헌 범국민 공동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거든요. 특히 참여연대 경실련을 포함해서 중도보수단체까지 아우러진 700여 개 시민단체와 더불어서 함께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꼭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특히나 이번 2월 국회가 골든타임인 만큼 네. 저희들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좀 압박을 해야 함께 되겠네요. 싸울 예정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네. 추진본부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과 정의당 우리 지방 정치인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우리 시민들께서 자유로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1월 27일 15시 광화문에 가시면 그 분권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김영배 성북구청장님하고 김우영 은평구청장님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청래 청래당 대표도 오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도 오늘 가야 돼요? 꼭 오셔야 됩니다. 갑자기 지금 막판에 가시게 된 것 같은데요. 예, 오늘 갑자기 그러면 아프실 예정인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서당계 38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